네, 대선을 49일 앞둔 가운데 여야 후보 측의 녹취록 파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며 그 어느 선거 때보다 판세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검증의 잣대가 누구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지 대선 이슈들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주말 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이제 녹취록 파문 이후에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형과 형수에게 했던 그 욕설을 한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녹취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어제 그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 네. 장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공개를 했어요. 국민의힘 선대 본부에서 공개한 건 아닙니다, 일단. 네. 근데 지금 이 형수 욕설 이 이제 녹음 파일이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편집하지 않고 한 20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면 괜찮다라는 이제 유권 해석이 내린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제 또 이 장 변호사가 공개한 거는 훨씬 분량이 많더라고요. 네. 거의 160분짜리라는데 저 뭐 이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 이미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동량을 통해서도 알려진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근데 지금 뭐 지난 16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 그 지상파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김건희 씨 관련 그 통화 내용을 그 서울의 소리 이 기자하고 통화 내용을. 네. 근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과연 지상파로서 적절한 것이었는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김건희 씨 논란도 물론 이제 그 김건희 씨 녹음 파일 통화 내용 공개한 거는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공개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과 별개로 기자인류나 취재인류에 맞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이미 많이 알려진 건데 가뜩이나 이번 대선이 상당히 비호감 대선이다.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정책 공약이 상당히 실종됐다. 특히 이제 어떤 거대 담론이라든지 뭐 정치 권력 구조에 관한 거 이런 게 거의 없는 선거라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선거 49일 남았거든요.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건 뭐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 성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중도층이라든지 부동층들의 표심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로 하는 쪽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좀 녹취를 둘러싼 어떤 진흙탕 그런 싸움이 그렇습니다. 벌어지는 양상인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이재명 후보 녹취 뭐 기존에 이제 세상에 떠돌던 거 하고 그다음에 좀 그렇지 않은 거 합쳐서 160분 분량인데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미 공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상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워낙 이제 뭐 세간에 많이 알려졌고 내용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공개도 한 번 됐고 근데 그 이외에 또 많은 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윤 후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욕설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꽤 오래된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성남시장 시절이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근데 아무튼 이게 또 잊혀져 가다가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상기로 인해서 뭐 분명히 안 좋겠죠. 좋을 리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만 네거티브 쪽으로 선거를 치료하는 쪽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건 이쪽 윤 후보 측도 마찬가지고 이 후보 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기본 선거 구도 자체가 이 네거티브 선거 구도로 자꾸만 흘러가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자꾸 제기하는 쪽이 오히려 지지율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또 사과를 했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무속인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사실 이게 뭐 선거 때마다 항상 뭐 무속
조폭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앞서 뭐 왕자 이제 손바닥 네, 왕자 왕성했었죠. 논란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타격감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왕자 논란은 뭐 한때 뭐 대선의 큰 이슈였죠. 네. 그것도 지나갔습니다만 경선 때 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최근에 그 지난 16일 날 그 지상파에서 공개한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떤 내용이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줄리 의혹을 부인하면서 김건희 씨가 도사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난 차라리 그때 도사국에 가는 게 낫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과 지금 어떤 그 화면이 나왔었는데 그 건진 법사로 이제 소개된 분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깨에 이제 등에 손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딸과 처남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까지 왕자 그때 논란이 됐던 것까지 중첩되면서 다시 그것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단순히 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겠느냐 사실이다. 라는 합리적 추론 같은 게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워낙 이런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게다가 네. 지금 이 부분도 정식이 또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닙니다만 김건희 씨가 어쨌든 이 지금 이쪽하고 점 보는 사람들과 꽤 가까이 지낸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남편인 윤 후보에게 행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확인할 길은 없는 겁니다만 네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다른 것과 달라서 사람이 점을 보러 갈 수도 있겠죠. 자기 하는 신념체계이기도 한데 단지 문제를 이제 삼는 거는 국정 운영이라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점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과학적인 토론이라든지 사회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뭔가 국정이 운영되고 또 정책이 이제 실행되고 수립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뭐 점이라든지 무속에 의해서 한다 이건 뭐 도저히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윤 후보로서는 타격이 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된 바는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얘기가 끝난 그 형수 욕설 논란도 그렇고 이재명 네. 후보의 이 부분도 그렇고 전부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예요. 이걸 무슨 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다 자기가 각자 유권자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이러한 쪽으로 자꾸 대선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최근에 좀 정책이라든지 공약 가지고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상당히 경쟁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네. 다시 그런 이제 정책 국면이 다시 덮여지는 것 같아서 여전히 안타깝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무속인 논란과 관련해서 그 윤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논란 확산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의혹 인물이 지금 관여했다는 이 네트워크 본부를 지금 해산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이 제2의 최순실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보시나요? 제2의 최순실 프레임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를 프레임을 씌우려 하겠죠. 그리고 다시 제가 김건희 씨 녹음 그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만 거기 몇 가지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선대위의 좀 캠프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거기 이제 그런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좀 나온단 말이죠. 네. 뭐 1억을 줄 수 있다. 그 이 기자가 캠프에 오면 와라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6명인가 5명인가 있는 데서 뭐 글쎄 그걸 강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 기자가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이 남편의 어떤 그 선대위 관련들 선거 과정의 일에 배우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이건 비선 실세 최순실처럼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그 구도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프레임화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뭐 제2의 최순실까지 몰고 가는 거는 조금 과한 공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야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제 뭐 과도한 공세라도 뭔가 네. 상대에게 흠집을 내려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역시 이것도 과도하게 하면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욕설이니 뭐 무속이니 이런 것보다 좀 더 생산성 있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논의가 오고 가면 참 좋을 텐데요. 이제 대선이 지금 49일 남았는데 지금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게 TV 토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 TV 토론 날짜를 두고도 지금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밤에 하자는 거고 윤 후보는 지금 31일 저녁에 하자는데 이게 지금 27일이냐 31일이냐가 왜 중요한 거죠? 글쎄 저도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그 지상파 3사에서는 27일을 이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민주당은 수용을 했고 또
사자 토론도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사자 토론이라는 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네 후보겠죠. 네 후보의 사자 토론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27일 날은 이제 설 연휴 전이고 31일은 설날이 2월 1일이니까 설 연휴죠. 말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이냐 설 연휴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원래 이제 여야가 합의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할 때 설 연휴 전에 하자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구정 때 하자고 얘기했다. 설 연휴가 구정은 구정이죠. 근데 구정이 2월 1일 얘기하는 것인지 네. 1월 31일은 설이 아닌 것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어느 날 하더라도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설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볼 수가 있다. 시청률이 높을 것이고 또 시간도 지금 이제 지상파 3사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10시 이후에 한다. 네. 2시간 120분 10시부터 12시까지 자정까지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질 테니까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시 이전에 하자. 6시부터 10시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내용에 공방의 내용. 근데 뭐 네. 공방이라 할 것도 없는데 제가 보기엔 일종의 기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법정 토론이 선거 기간 중에 3번 열려요. 2월 달에 2번 열리고 네. 3월 초인가도 한 번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번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법정 토론이.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말하자면 전초전이잖아요. 이 전초전에서 어떠한 이제 인식을 심어주냐, 기선을 좀 제압하는 후보가 좀 유리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지상파 3사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뭔가 부인함으로써 이제 신경전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일설에 의하면 그 이제 토론 진행자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 토론 진행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좀 민주당에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근거도 없는 거 아니에요? 편향됐다라는 게 대단히 이건 뭐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라서 바로 그런 문제가 포함돼서 일단 좀 부인해서 날짜를 그 전날로 하자는 게 아닌지. 근데 이런 부분들도 크게 공방의 소재가 될 수는 없죠. 31일 하든 27일 하든 그리고 6시에서 10시까지 하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든 볼 사람은 보는 것이고 네.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봐요. 가족이 다 모였다 꼭 이것만 봅니까? 그건 아닌데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종의 기싸움을 네. 벌이는 양상인 것 같은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소외가 된 거잖아요.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파 3사에서도 사자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뭐 양자 토론을 하는 게 사자 토론보다 집중력이 강화되니까 네. 지금 어쨌든 뭐 심상정이나 안철수 후보는 이 두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니에요. 최근에 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사자 토론을 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산만해진다 이런 얘기들인데 네. 저는 그건 잘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번 선거가 워낙 지금 그건 이번 선거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 대선 구도라는 게 워낙 승자 독식이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양대 그 진영 싸움에 기본적으로 구속된 선거란 말이에요. 이번 선거만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이번 선거가 유난히 네거티브가 많다는 측면인 것이지 다른 선거와 달리 역대 다른 선거와 달리. 근데 아무튼 우리 선거가 너무 이렇게 보수 진보의 양대 진영 싸움으로 계속 이제 진행돼 왔어요. 네. 그러면 다자 구도로 가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그 폭을 넓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법원에서도 그 김건희 씨 녹음을 공개해 좋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의 말도 좀 들어봐야죠. 그 사람들이 그 후보들이 비록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네. 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어떠한 면에서 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문제가 있는가를 유권자들이 들을 권리가 있죠. 저는 그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게 김동연 후보나 손학규 후보도 지금 출마를 선언한 상태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물론 지지율이 워낙 약하니까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꼭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대통령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딴 후보를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 되게 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문제되는 게 다수의 지배예요. 다수의 횡포거든요. 네.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소수들의 목소리나 소수들의 권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론회도 왜 그렇게 아예 그냥 양강으로 가느냐. 좀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한두 번은 법정 토론 전부를 후보를 참여시키는 문제는 뭐 논의하면 될 문제고 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소수의 그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들도 참여시키는 게 그게 전 논리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지금 각종 조사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초접전 양상이고 그 뒤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렇게 결과 예측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대선은 처음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제 선거 50일 전에는 대개 이제 이기는 후보, 리드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추세가 정해지거든요. 네네. 그럼 대개 그 후보가 이겼어요. 지금 이제 50일 전에 지지율이 낮았는데 대통령이 된 후보, 당선된 후보는 노무현 후보가 유일해요. 2007년도, 2012년도, 2017년도 전부 대선 50일 전쯤에 지지율이 그대로 이제 대선에 들어맞았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중에서 어느 후보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는 같은 날 발표되는 건데 후보의 순위가 바뀌는 것도 뭐 꽤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일 전이지만 누가 된다고 생각하기 대단히 어렵고 또 하나 단일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단일화 변수가. 지금 네네.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후보 측, 국민의당은 양당이 다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막판에 대선 뭐 그야말로 일주일 앞두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한 적이 있어요. 2002년 대선 때.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물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50일 전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앵커 말씀처럼. 네.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워낙 네거티브라든지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요인들이 대선에 많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구도라는 게 지금 이제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높습니다. 50% 이상이 되긴 하는데 네.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론이 높으면 당연히 윤 후보의 지지율이 리드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의 여론을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다 이렇게 담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선거가 엎치락 뒤치락. 게다가 말 실수라든지 후보 본인들의 리스크,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다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유권자들 머릿속에 지금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네.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어느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워요. 원래 민주주의에서 선거 민주주의라는 거는 선거의 불예측성을 담보로 해야 돼요. 누가 될 걸 확실히 알면 그게 민주주의가 운영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에 이 대선의 상황을 대입시키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게 좋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과정들 네. 이건 역시 이번 선거가 대단히 네거티브로 일관돼 있고 너무 이제 비호감적인 측면이 많은 것들이 반영된 게 바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49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단일화와 관련해서 참 안철수 후보가 참 전에는 이 단일화에 정말 확실하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안일화가 됐든 어쨌든 네. 이 단일화 관련된 언급을 계속 내놓더라고요. 좀 미묘한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참 이것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그 지지율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 안철수 후보나 윤 후보를 지지하는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어떤 그 여론적인 압력, 여론의 압력, 유권자 연대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네. 본인도 모를 거예요 지금. 단지 이제 안일화라는 게 이제 안철수로 단일화된다고 안일화라고 이제 그 안 후보가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게다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 15% 그리고 이제 어떤 여론조사 지난주 금요일날 갤럽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은 17%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네. 또 떨어지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도 과연 안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게 맞는 건지 단일화해서 윤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또 안철수 후보로서는 단일화해서 자신이 지게 되면 앞으로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어차피 안철수나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이 싸움이 초박빙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야권 진영에서는 아무튼 뭐 단일화를 완전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물론 지금 왜 표면적으로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는
그야말로 TV 토론, 아까 말씀을 나눈 그 TV 토론하고 이 단일화가 가장 최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뭐 네거티브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49일 동안 여야 대선 후보들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어느 후보도 워낙 지금 거대 담론이나 어떤 큰 매크로한 공약이 실정된 선거라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네. 2002년도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대운하 건설, 2012년도에는 경제 민주화 등, 그리고 2017년도 지난 대선 때는 적폐청산. 네. 뭔가 커다란 이제 그 대선을 가르는, 대선을 관통하는 쟁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느 후보 측도 그러한 것들을 제기하는 쪽이 대단히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네거티브는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식상해요, 이제. 뭐가 엄청나게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또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뭔가 대선의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할 수 있는 거대 담론을 제기하는 쪽, 하다못해 개헌이라든지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유난히 잘 안 보여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네네. 부분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경제에서도 뭐 부동산 공약, 일자리, 뭐 저출생 이런 것들은 다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별로 이런 그 공약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보수 진보의 어떤 이념의 차이도 별로 안 보이고 뭔가 그런 유권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런 분들 갈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던지는 전 진영이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의 선거 과정으로 볼 때 그런 걸 아직은 잘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그러한 점들이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TV 토론이라든지 단일화와 더불어서 큰 어떤 변수나 토론의 그야말로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 담론을 제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진영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대선 이슈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